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라는 속담 아시나요? 부모가 늙고 병들면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제가 최근에 모든 걸 잃고 자식마저 제 옆에 없을 때 뜻밖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제 삶을 다시 돌려주었는데요. 제게 넘치는 정을 베풀어줬던 분들을 소개하기 위해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연 튜브에 주로 등장하는 시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남편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결혼 생활에 대해 상상하면 시부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도 그려보곤 했었는데요. 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시아버지에게 이쁨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없었던 제게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런 상황의 남편은 제게 종종 우리 부모님이 계셨으면 당신을 분명 많이 예뻐해 주셨을 텐데 미안해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난 서방님이 있어서 괜찮아. 우리 서방님 같은 분이 어딨어? 하고 남편의 동생을 떠올렸죠. 남편과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서방님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이 세상에는 둘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냈다고 했어요. 남편을 가만 보자면 꼭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동생 바보 같다고나 할까요? 제게 서방님 칭찬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면 꼭 팔불출 아빠가 본인 아들을 자랑하듯이 보이기도 했으니 말이죠. 서방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혹시 동생에게 집착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실제로 만나본 서방님은 과연 남편이 자랑할 만하더군요. 산적 같아 보였던 남편과는 다르게 서방님은 사극에 나오는 도련님 외모에 키도 크고 또 말을 어찌나 예쁘게 하던지요. 그뿐이게요. 제게 말끝마다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저를 극진하게 대우해 주는데 딱 제 동생 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배려심은 또 얼마나 깊은지 서방님을 만날 때면 시부모님의 빈자리는 아예 느껴지지 않을 만큼 따뜻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셋이서 한잔하는 날이면 형수님, 우리 형이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우리 부모님 몫까지 형수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그리고 미래의 제 아내랑 넷이 행복하게 지내요. 우리 부모님이 계셨으면 형수님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사랑받으며 지내셨을 텐데 제가 다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 형 정말 좋은 사람인 거 아시죠? 저는 형 같은 남자 못 봤습니다. 물론 형수님처럼 좋은 분도 못 봤고요. 사랑합니다, 형수님. 이러면서 제게 말하는데 남편이 왜 서방님을 아끼는지 알 것 같았죠. 서방님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도 많고 형을 끔찍이도 아꼈는데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남편과 서방님의 우애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깊더군요. 그렇게 몇 년 후 서방님은 저와 남편에게 결혼을 허락받고 싶다며 우리 집으로 본인의 예비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서방님이 데려온 예비 아내는 서방님과 비슷한 분위기에 서방님보다 더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이미지는 깍쟁이처럼 보였는데 알게 모르게 보이는 덜렁거림이 제게 꽤 귀엽게 보이더군요. 저보다 3살 어렸는데 하는 행동 보면 10살은 더 어려 보였을 정도니까요. 상냥하고 배려 깊어 챙겨주는 걸 잘하는 서방님과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덜렁거리는 귀여운 면이 있는 서방님의 예비 아내는 누가 봐도 잘 어울렸고 저랑 남편은 단번에 결혼을 응원해줬습니다. 서방님이 예비 처가댁에서는 서방님이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로 조금 망설이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남편이 서방님의 예비 아내를 살뜰히 챙겨주는 걸 보시더니 이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렇게 서방님의 예비 아내는 제게 동서가 되었답니다. 동서는 처음 봤던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밝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 분위기를 담당했죠. 그럴 때마다 외동으로 혼자 자라왔던 저는 동서가 정말 내 친동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과 서방님이 편먹고 저와 동서 말에 반기를 들 때면
이대의 편을 갈라 대립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친자매 같더군요. 우리 형님 말이 다 맞다니까요. 아주버님이 얼른 형님한테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래, 그래. 내 동생 잘한다. 이봐, 당신은 나한테 안 된다니까. 어? 지금 언니라고 편드는 거야? 우리 민용이 어디 갔어? 영원한 내 편 민용이 어디 갔냐고. 누가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누구야? 하면서 말이죠. 서방님네는 신혼집도 우리 집 근처로 잡았는데 그 덕에 우리 넷은 수시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며 사니 복이 왔는지 당시 남편은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던 고깃집이 점점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갑자기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하필 그때가 제 아들들이 5살, 2살이었을 때인데 한창 손이 많이 갈 때였는데 남편은 고기와 함께 술을 팔다 보니 늘 늦은 저녁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에 돼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녁에 남편 없이 사내아이 2명을 보려니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의 다툼도 잦아질 때였는데 그때마다 동서가 형님, 저 기다리고 있었죠? 라며 양손 가득 맛있는 걸 사들고 제 집으로 와 아이들을 같이 봐주는 바람에 육아도 나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네요. 그 당시 동서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넷은 든든하게 지원군이 되어주실 시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남편과 저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넷이 똘똘 뭉쳤고 어느 대가족 부럽지 않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바쁘고 또 재밌게 지내다 보니 시간은 참 빨리도 갔는데 우리 4명에게는 그새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아이들은 첫째가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죠. 당시 제 아들들은 사춘기가 왔었는데 2명이 동시에 오니 집안은 살얼음판이 따로 없더군요. 그리고 동선에도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 해에 첫째 아들이 10살, 둘째 딸이 7살이 되었죠. 매일같이 모이던 우리 넷이었는데 서로 애들 키우기 바쁘다 보니 점점 만남이 뜸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동서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정말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글쎄, 애들 아빠가 친구 빚 보증을 섰대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니, 서방님이 진짜 말도 없이 그런 큰일을 벌이셨다고?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어떻게 해요? 무려 2억이래요, 2억. 지금 애들 아빠 연락도 안 돼요. 세상에, 2억이라니. 동선 어떻게 안 건데? 애들 아빠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조금 전에 전화로 다 털어놓더라고요. 이게 전화로 할 말인가요? 근데 있잖아요. 저 너무 화나고 황당해서 한마디도 못한 거 있죠. 세상에 어떻게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 없이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형님? 우선 기다려보자. 서방님이랑 우선 연락이 돼야 뭐라도 해보지. 저 이 사람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제 뒤에서 겁도 없이 보증을 턱턱 선 이런 사람이랑 살 떨려서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서방님이 동서 몰래 뭘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빚 보증이라뇨. 그것도 2억이나 되는 큰 액수를. 겁도 없이 동서 모르게 보증을 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이 하는 고깃집으로 달려가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랑 연락 안 된다며 이야기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빚 보증은 가족 간에도 안 서주는 거라 했는데 똑똑한 서방님이 대체 누구에게 빚 보증을 서줬는지 궁금하더군요. 그때 남편은 나지막이 설마 상준이? 이러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선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가게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아주 빨갛게 열이 올라 있더군요. 남편은 전화가 끝나고 씩씩거리며 들어왔는데 남편이 제게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상준이라고 서방님 고향 친구가 있는데 사업한다며 잠적했다가 1, 2년 전부터 고향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자, 술 먹자 이러면서 잦은 만남을 요구하고 상대가 긴장을 풀었다 하면 괜찮은 사업이 있다며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이 사람 저 사람 쑤시고 다녔다고 하네요. 서방님 친구여서 제 남편과도 어렸을 적 몇 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남편이 최근 고깃집 2호점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달에 가게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상을 올려주겠다며 본인 지인들을 데려와서 몇 번 먹더니 역시나 구상 중이던 사업이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면서 보증을 좀 서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동생이랑도 요즘 연락하냐? 라고 물었는데 민용이는 제 연락을 받지도 않던걸요. 요즘 많이 바쁘나요? 라고 되묻길래 별일 없나 싶어서 더 말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매번 돈 없어서 여기저기 궁상맞게 다니던 상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해외로 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외로 가기 전에 갑자기 씀씀이도 커졌다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 사업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이 자신의 빚을 다 갚아주기로 했다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다시 날개를 달았으니 해외에 나가서 못다 이룬 사업을 계속하겠다면서요. 참, 집안 하나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이 가당하기나 한가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긴 뒤 서방님을 찾아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죠. 저는 아이들이 학원에 있을 시간이라 동서를 달래기 위해 동선의 집으로 갔고요. 그런데 동서가 10살 아들은 손을 잡고 7살 딸은 등에 업은 채로 서방님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간 사이 이미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팅팅 부은 상태로 말이죠. 그 당시 동서의 눈 상태였으면 아마 시야가 반 이상은 가렸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니 제 가슴이 다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서를 혼자 보낼 수 없어 제가 막내 조카를 앞으로 안은 채 같이 밖으로 나갔죠. 그렇게 온 동네를 이잡듯 찾았지만 서방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날이 추운지 애들이 계속 칭얼거려서 결국 동선의 집으로 들어갔죠. 집에서도 서방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동서는 눈이 확 돌아버렸는데 동서의 그런 눈은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항상 밝았던 동서가 아무 표정 없이 안방을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뭐라도 찾아내야겠다며 애들이 엄마 무서워요. 그만해요. 라고 엉엉 울어대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뭐가 던져지고 땅에 물건들이 뒹굴고 있을 때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서랍에 있던 편지 봉투를 들고 읽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서, 왜 그래? 그게 뭔데 그래? 형님, 이거 유서 같아요. 뭐? 유서? 무슨 소리야 그게? 맞아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유서 같다니까요. 이리 내봐. 저는 동서 손에 있는 편지를 잽싸게 낚아채 읽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할 말이 미안하다는 말뿐이라 미안해. 내가 사업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리던 지수,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멋대로 해서 이렇게 벌을 받나 봐.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갈수록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항상 비슷한 내 월급이 매달 날 초라하게 만들고 내 발목을 잡더라고. 그래서 나도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을 하면 지수 너와 애들한테 더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렸어. 내가 집에 있으면 모두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모든 빚, 모든 아픔, 모든 절망 다 내가 안고 갈게. 끝까지 이런 사람이어서 미안해. 너무 슬퍼하지 말아줘. 그리고 꼭 행복해야 해.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군데군데 글자가 번져 있는 걸 봤는데 제 가슴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가요? 저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도 당시 서방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더군요. 그런데 저도 이런데 동서는 오죽했을까요? 동서는 서방님 장례식 때부터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더니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더라고요. 낮밤 할 거 없이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끄고요. 그런데 참 그런 집마저도 곧 경매로 넘어가니 빼라고 하더라고요. 보증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길바닥에 내쫓기까지 하는지. 동서의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지도 몰랐는지 갑자기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서에게 화를 내버렸죠. 동서, 정신 좀 차려. 지금 저기 저 작은 방에서 자는 동서 애들은 생각도 안 해? 어? 제발 정신 차리라고. 동서 힘든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오죽하면 저 어린애들도 티 하나 안 내고 저렇게 방 안에만 숨어 있겠어? 동서, 내가 도와줄게. 어? 내가 동서 언니잖아. 나만 믿어. 나 믿고 한 번만 더 힘내보자, 우리. 어? 형님, 고마워요. 민용 씨 연락만 되면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상 사라져버리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혼자 애들 키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겁부터 나고 저 엄마 자격 없는 거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용한 건데.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와. 같이 살자. 내가 애들 아빠한테도 잘 얘기해 볼게. 당장 짐 챙겨. 그리고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어차피 이 집도 이제 남의 집인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알겠지? 서방님이 그렇게 되고 남편한테 자주 동서랑 같이 지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내일 당장이라도 같이 살자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첫째와 둘째 아들한테 말하고 다음날 동서네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동서 아이들은 우리랑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당시 저희 집은 방이 3개 있었는데 방 하나는 안방으로 저와 남편이 쓰고 나머지 2방은 큰아들, 작은아들이 각각 쓰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네가 들어오니 안방은 제가, 그리고 한 방은 남자아이들 3명, 또 다른 방은 동서와 동서 딸이 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찰나였는데 7 식구가 넉넉히 살 만큼 여유가 있던 집안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내심 동서네를 부른 것이 혹시나 동서네를 눈치 보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래서 하루는 동서에게 물어봤어요. 동서, 내가 동서한테 미안한 게 많아. 큰 소리 치면서 나만 믿으라고 하고 데려왔는데 내가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서 말이야. 형님, 그런 게 어딨나요? 전 형님 아니었으면 이미 나쁜 마음을 먹고도 남았는걸요? 형님 덕분에 전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고맙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서 애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야. 우리 애들이 질투하는지 제법 못 살게 구는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형님, 제 애들은 제가 잘 타이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아, 그리고 이거 받아. 저는 하얀색 봉투를 동서에게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애들 아빠네 가게에서 일하면서 한 푼, 2푼 조금씩 모은 거야. 나는 뭐 큰돈 나갈 데도 없는데 동서네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얼마 안 돼.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비상금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애들한테 혹시 큰돈 나갈 일 있으면 그때 이 돈으로 써. 형님, 감사해요. 마음 같아서는 못 받겠다고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서요. 그런데 이 돈 제가 나중에 꼭 갚을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다 말해서 나중에 큰엄마한테 꼭 갚으라고 할게요.
에이, 괜히 애들 부담 주지 말고. 그래도 뭐 꼭 갚는다면 말리진 않을게. 그러니까 나 믿고 힘내서 살아보자, 동서. 그럴 수 있지? 네, 네, 형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는 동서를 보자니 서방님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동서도 저와 같이 꾸준히 남편 고깃집에 가서 일을 도왔죠. 그리고 셋이 모이면 못할 게 없다며 남편과 저, 그리고 동서, 셋이서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저희 노력이 보상이라도 받듯 그 사이 남편의 식당도 점점 인지도를 높여가 3호점, 4호점까지 생겼습니다. 갑자기 매장이 늘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남편이 제일 좋아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서방님과 넷이 살면서 형편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매번 남들이 퇴근할 시간에 출근하고 새벽까지 다음날 팔 고기를 재우고 그러느라 솔직히 사람답게 살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말도 포기한 채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 남편의 수고가 보상받는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더군요. 그리고 안 그래도 없는 돈을 쓰기만 하다가 큰 돈을 모아보니 쓰는 것보다 모으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저는 남편과 이런 대화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여보는 돈 많이 모으면 뭐 할 거야? 글쎄, 많이 써봐야지. 뭐? 에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겠어. 우리 잘 모아서 전원주택 짓고 살자. 어때? 전원주택? 서울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에이, 이렇게 시끌시끌한 데는 싫어. 텃밭 있는 그런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그래, 그러자. 그동안 부모님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만 지내왔는데 이렇게 돈을 벌어보니 다시는 그때 그 삶으로 돌아가기 싫더라고. 돈 많이 모아서 우리 애들만은 그런 고생 안 하게끔 잘해보자고. 그날 남편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부자가 된 듯 설레더라고요. 아직 방 3칸짜리 집에서 동서네와 7식구가 살고 있지만 조만간 멋진 전원주택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그날 꿈자리도 좋더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 우리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아들 병준이와 병민이는 동서네가 들어왔을 때부터 본인들 방을 빼앗긴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게다가 동서네가 들어오고 초반에는 없는 살림에 저와 남편이 동서 애들을 챙기는 게 영 불만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원래도 고집이 세서 여태 원하는 건 다 하고야 말았던 애들인데 동생들이 들어오고 나서 포기하는 게 많아지니 점점 예민해졌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독불장군처럼 애들을 휘두르려고 드는 것이 제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뿐이게요. 공부는 포기했는지 매번 저와 남편을 들들볶으며 나가 놀게 용돈만 달라는 겁니다. 집에는 사람이 많아서 답답하다며 말이죠. 그리고 집에 돈이 있다는 걸 아니 액수도 커지더군요. 아, 엄마, 5만 원만 달라니까요. 뭐? 달라니까요? 야, 유병준, 나한테 돈 맡겨놨니? 그리고 너 어제도 5만 원 가져갔잖아. 학생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 아, 문제집 사려고 그러죠. 엄마는 아들이 공부한다고 해도 화내는 거예요? 공부는 무슨 공부? 네가 언제 공부한다고 그런 핑계를 대는 건데? 이봐, 엄마는 내 말이라면 다 안 믿죠? 그럼 문제집 사고 사왔다는 영수증 가지고 와. 영수증이요? 저 이제 의심까지 하시게요? 조용히 안 해? 너 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건데? 너 엄마 지갑에서도 몰래 몇만 원씩 가져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니? 진짜. 엄마, 석준이랑 아영이한테는 문제집이니 뭐니 다 사주시면서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비교할 걸 비교해라. 석준이랑 아영이는 영수증도 탁탁 가져오는데 넌 안 그러잖아. 제 말에 화가 난 듯
첫째 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더군요. 그날은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첫째 아들 뒤를 밟았는데 글쎄 남편 가게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봤는데 남편은 씩씩거리는 첫째 아들에게 5만 원권 여러 장을 쥐어주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휑하니 다시 제 갈 길을 갔는데 그 모습을 본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들어가는 남편의 팔을 확 잡아 끌었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여보, 여긴 언제 왔어? 아니, 병준이 학생인데 돈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턱턱 주면 어떡해? 생각은 무슨 생각? 내가 여유 있음 주고 그러는 거지. 아, 당신은 왜 내가 애들 용돈 주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애들 경제관념이 제로니까 그러지. 병준이 나한테 툭 하면 5만 원씩 달라고 성한대. 대체 학생이 매일매일 5만 원이 뭐가 필요해? 남자애들이 친구 따라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그러면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왜 이렇게 애들한테 꽉 막혀 있는 거야? 돈이야 내가 벌면 그만이지. 아니지.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쓰고 애들 씀씀이도 저렇게 키워놓으면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 어.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좀 가. 참, 사람이 돈 좀 번다고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남편도 그새 씀씀이가 커져 차도 바꾸고 돈을 헤프게 썼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서방님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되셨으면 돈의 무서움도 알 텐데 어쩜 저렇게 막 쓸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두 아들의 씀씀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첫째 아들이 25살, 둘째 아들이 22살이 되었죠. 그리고 동서 첫째 아들 석준이가 20살이 되었고 동선에는 따로 집을 구해 나가 살았습니다. 그간 동서도 고깃집에서 일하며 돈을 많이 모았고 저희가 전셋집 구할 때 보태라며 어느 정도 지원해준 돈을 합쳐 이사하게 됐어요. 같이 살 때는 매일 봤던 얼굴이었는데 따로 지내게 되니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들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그때 남편이 다른 지역에 열었던 5호점을 맡아서 하던 때라 만나는 게 더욱더 힘들었고요. 그래도 동선의 애들 석준이, 아영이랑은 종종 연락하고 지냈는데 석준이는 서울에서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 좁은 집에서 제 형들 눈치 맞춰가며 공부하던 애였는데 좋은 대학까지 들어가니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서방님이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니 괜히 눈물이 다 나더군요. 일찍 아버지를 잃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무던히 노력해준 석준이가 대견스럽기도 했고요. 반면에 우리 애들은 부모도 있고 형편도 괜찮았는데 어쩜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자랐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일찌감치 대학교는 포기한 애들처럼 공부는 손도 안 대고 오히려 공부하겠다는 석준이와 아영이를 괴롭히기만 하고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남들 다 한다던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을 하겠다며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죠. 솔직히 남편이 없고 이놈들이 제 아들만 아니면 내 던져버리고 싶더군요. 그리고 그뿐이게요. 나이 먹고 집에만 있는 게 보기 싫어 연말 연초 성수기 때 아버지 가게 가서 일이라도 도와주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본인들은 남 밑에서 절대 일 못한다며 아버지 일도 돕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남인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공짜로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어쩜 저런 말을 하는지 정말 통곡이 나올 상황 아닌가요? 제 배로 나왔지만 어떻게 저 지경이 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겠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아이들에게 돈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제 말을 당연하다는 듯 무시하고 그동안 애들이 달라고 했던 돈들을 전부 다 줘왔다고 하네요. 심지어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본 적 없는 애들이 일하기가 싫어 사업 노래를 부르며 핑계대는 걸 진짜로 해보라면서 이제가 20살 된 애들한테 몇 천만 원씩 턱턱 돈을 줬다네요.
몇십만 원 되는 제 용돈 하나 관리 못하는 애들한테 말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큰아들 방을 정리하던 찰나에 아들 책상에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가 있어서 열어봤더니 글쎄 거기에 1,000단위의 돈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자잘하게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있던데 아마 이것들이 돈 필요할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빼서 썼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간 저 모르게 애들 경제관념을 망쳐놓은 게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여보, 그동안 애들한테 나 모르게 돈을 얼마나 해준 거야? 내가 무슨 돈을 해줘? 병준이한테 당신이 준 통장 봤어. 아, 그건 병준이가 사업한다고 해서. 정신 좀 차려.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아빠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뭐 남 밑에서 일이 하기 싫니 일하는 건 적성이 안 많이 하는 앤데 이런 애가 무슨 사업을 해? 사업하려면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사업이 뭔 줄이나 알아? 이 사업도 내가 한 거지 당신이 한 거야? 난 우리 아들 믿어. 분명 잘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사업 미천 대주겠다는데 당신이 왜 자꾸 내 돈 가지고 그러냔 말이야. 돈이 있을 때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 뭐? 그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 당신 돈이니까 난 이제 신경 안 쓸게. 당신 돈이니 알아서 해. 저는 그렇게 뒤돌아 나와버렸죠.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제 아들들은 쉽게 돈 벌 궁리만 하며 사업도 적성에 안 맞는다며 남편에게 졸라 돈을 계속 가져다 썼고 제 남편은 밑빠진 독에 물을 콸콸 들이붓듯 돈을 뿌리고 있었죠. 제 남편 참 미련하지 않나요? 애들한테는 제 아버지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달라는 대로 턱턱 돈이 나오는데 제 아들들이 과연 정신 차리고 돈 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들은 점점 더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비싼 것들을 온몸에 휘두르고 한량처럼 동네만 어슬렁어슬렁 다녔죠. 그리고 어디 그뿐이게요. 첫째는 아예 도박에도 손을 대더군요. 둘째는 다단계에 빠졌고요. 그리고 제 아들들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을 때 동서와 전화했을 때 물어보니 동선의 애들은 큰엄마와 큰아빠에게 받았던 것들 갚아야 한다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도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특하게 그지없었죠. 또 동서가 학비를 도와준다고 해도 굳이 본인들이 내겠다며 동서 돈은 아껴뒀다 나중에 노후 준비할 때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도 자식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백날 소리를 질러도 지 아빠가 두 아들 앞에 서서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왜 사회적 경제적 위치는 나이가 들수록 티가 더 확 난다고 했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애들은 점점 더 새로운 일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또 머리가 크고 씀씀이가 해퍼져서 그런지 일을 할 생각도 안 하더군요. 말 그대로 백수가 직업이 되었죠. 그리고 막말로 백수 남자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제 아들들은 30살 후반의 나이가 돼도 제대로 된 애인도 없었죠. 반면에 동서의 애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차도 쌓이고 일하면서 노하우도 생기니까 승진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선의 첫째 석준이는 사업 투자자를 만나 벤처기업 대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영이는 대기업 반도체 연구원으로 제의받아서 갔고요. 정말 둘 다 장했죠. 그런데 한량 같은 우리 애들한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뜨일 일이 생겼는데 바로 제 남편이 몇 년 전 그만 하늘나라로 간 거였습니다. 제 아들들에게 저 모르게 돈을 턱턱 대주던 아버지가 지병으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니까 우리 애들은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갔었죠. 남편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몇 년 전부터는 분점을 다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애들 사고 처리하느라 다 쓰고 마지막 갈 때는 거의 빈털터리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나이 들어 손에 쥔 게 있어야 자식들한테 무시 안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들한테 들어가느라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울며 겨자 먹기로 넣었더니 이제는 혼자 남은 제가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서러워서 그때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당신이 원했던 게 이런 거였냐? 자식 참 잘 키웠다. 라면서 따져 묻고 싶더군요. 제가 정말 자식을 키운 건지 머리 검은 짐승을 키운 건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저와 남편이 한 채 갖고 있던 집마저 아들놈들 때문에 저당 잡히는 바람에 저는 마지막엔 오갈 데도 없더군요. 그리고 그런 제 처지가 얼마나 한심하던지 언젠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울기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제게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을 잃고 제대로 바깥 구경 한 번 한 적 없었거든요. 동서가 활짝 웃으며 제안하자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따라 나섰죠. 그때 동서의 아들과 딸도 동행했는데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곳까지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달렸을까?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전원주택 앞에서 멈추더군요. 앞에 큰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는데 한쪽으로는 텃밭도 예쁘게 꾸며져 있었죠. 동서, 이 집 너무 예쁘다. 내가 이런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거든. 노년에 애들 아빠랑 이런 곳에서 살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말이야. 그러게요. 형님이 제게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며 자주 말하곤 하셨잖아요. 형님, 이 집 마음에 들어요? 우리 구경해볼래요? 어? 이게 누구 집인 줄 알고. 아니야, 됐어. 실은 우리 애들이 저 집 사준다고 보러 가자고 해서 온 거예요. 진짜? 세상에, 동서는 참 복도 많아. 우리 애들은 뒤에서 부모 돈 빼먹기 바쁜 놈들인데, 아휴, 난 그 놈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야. 에휴, 그만. 우리 애들 얘긴 하지도 말고, 그럼 얼른 집 구경하러 가보자. 동서 애들도 지금 얼른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형님. 얼른 들어가 봐요. 그렇게 저는 동서와 전원주택에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된 전원주택이었는데 햇볕이 얼마나 잘 드는지 한낮에는 불을 안 켜도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남편과 나이 들면 이런 주택에 와서 살자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그때 동서가 절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왜 우리 예전에 7식구가 형님 내서 다 같이 북적이며 살았을 때요. 그때 생각나요? 그럼 참 그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그리고 애들이 싸우긴 좀 싸웠어. 매일 그 다 큰 애들 싸움 말리느라 내가 다 늙었다니까. 그래도 집은 그렇게 북적이며 살아야 하는 것 같아. 애들 아빠 그렇게 되고 애들이랑도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니 내가 많이 외로운 것 같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형님, 이 집 내부는 어때요? 아유, 좋지. 그런데 동서가 살 집이니 동서 마음에 드는 게 우선이지. 동서는 어떤데? 저야 형님 껌딱지인데 형님이 좋다는 건 다 좋죠. 뭐? 그래. 이 집 볕도 잘 들어오는 게 화난 동서한테 아주 딱이네. 딱이야. 좋아요. 그럼 저 이 집 할래요. 계약하러 가요. 제 말이 잔뜩 신이 나 보이는 동서는 제 팔을 잡아 끌더니 집을 계약하러 갔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형님, 여기 형님 이름 쓰세요. 뭐? 아니, 동서 집인데 여기 내 이름을 왜 써? 아까 본 집 형님 집이에요. 뭐라고? 아니, 그 집이 왜 내 집이야? 형님, 글쎄 우리 애들이 형님한테 꼭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형님이 저 모르게 애들한테 대학교 학비도 주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렇지, 석준아, 아영아.
네, 맞아요, 큰엄마. 그때 형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힘드셨을 텐데 저랑 하영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도움 받을 때마다 제가 크게 갚는다고 한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아서라, 내 너희 마음만 받으마. 너희가 돈 번지 얼마나 됐다고 이 큰 걸. 나는 정말 괜찮아. 너희 그 예쁜 마음, 내 그것만 받으마. 나는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눈물이 다 흐르는 걸.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들보다 너희가 날 더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에이, 저 큰엄마 덕에 이렇게 대학교도 나오고 또 제가 전공 살려서 지금 한 회사의 대표잖아요. 그래도 이 집은 내게 너무 형님, 그러지 말고 받아주세요. 애들이 이렇게 원하는 걸요. 이제 형님께 제대로 빚 갚을 수 있어서 저랑 애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이자까지 받는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경서, 고마워. 아휴,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 집 동서 이름으로 하자. 그리고 동서가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예전처럼 둘이 지내며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말이야. 이제 둘 다 나이 먹어서 만날 사람도 없고 심심한데 우리 둘이 평생 놀자고. 동서 생각은 어때? 그렇게 해주면 내가 이 집 들어가서 살고 그게 아니면 나도 필요 없어. 형님도 참. 아유, 그럼 그래요. 그게 정 형님 뜻이면 그렇게 해요. 저랑 여기서 둘이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친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는 저를 동서와 조카들이 챙겨주다뇨.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노년에 머리 하나 편히 누울 곳이 없어 곧 쫓겨날 팔자였는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제게 집을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줄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당장 짐을 챙겨 동서와 함께 제가 꿈꾸던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동서와 철마다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지꼴을 한 제 두 아들이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자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이 늙은 애미 길바닥에 내쫓을 뻔 해놓고 무슨 염치로 무슨 주제로 나타나냐고 하니 그제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건 다 자기들 아빠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며 아직도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돌아가신 아버지 원망이라니. 제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도 한참을 잘못 지은 거죠. 순간 남편이 얼마나 불쌍하던지 그 말에 눈이 돌아버린 저는 들고 있던 밥가리 삽으로 그놈들의 등짝을 실컷 때려줬죠. 그랬더니 울면서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는데 정말 동서보기 창피해서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살아생전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놈들이 사람 구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제 머리로 기막힌 생각이 하나 지나가더군요. 바로 석준이 회사였죠. 석준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바로 석준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쓰레기장 청소든 화장실 청소든 막노동이든 정말 제일 힘든 일을 시키고 괜찮다면 최저시급 정도만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제 손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정신을 차릴 테니 말이죠. 아들들이 과연 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예, 당장 자기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일을 하긴 하더군요. 초반 며칠은 본인들한테 일 시키는 석준이가 보기 싫었는지 툴툴대더니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석준이한테 찍소리도 못했다죠. 이제야 본인들의 위치를 잘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석준이도 형들을 사람답게 만들고 싶었는지 아주 호되게 일을 시키더군요. 나중에 석준이 말 들어보니 처음이라 실수는 잦았지만 지금은 곧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타서 제게 내복을 사오는데 저도 또 엄마라고 그걸 보고 자기 전에 혼자 펑펑 울었답니다. 사람은 깨달아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고 하더군요. 결국 본인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깨달음에 있다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언젠가 제가 석준이랑 아영이한테 아버지 일을 겪고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할 일을 다 할 수 있었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자기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며 어머니처럼 어린 나이지만 세상을 미워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가 굶으면 같이 굶고 어머니가 울면 같이 울면서 시간을 버렸다고요. 그런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 아버지처럼 남에게 속으며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는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큰엄마가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둘 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또 제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요. 정말이지 기특하지 않나요? 그리고 비록 제 아들들이 나이가 있어 많이 늦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잘못을 알았으니 정신 좀 차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저도 늦었지만 아들들 방관하지 않고 잘 다독여 줄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뜻을 이룬 제 조카들에게 잘했다고 여러분이 칭찬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조카들에게 입이 닳도록 고맙다고 말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게만 느껴져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